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는데 계속 오르는 게 있습니다.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이 다시 많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는데 뭔가 규제 혹은 공급 정책은 나오고는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지역하고는 너무 온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추석 때 친지분들하고 집 이야기할 때 또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같이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에도 쉬지 못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덕분에 제 와이프가 먼저 내려가고 저는 저녁에 이제 진짜로요? 버스 타고 좀 편하게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요? 감사해가지고요. 합법적으로. 따로 출발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사모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선 최근에 집값 동향부터 좀 알려주세요. 서울 집값 다시 또 막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하필이면 97 대책 발표되고 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통계는 통계 기관이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KB가 있고 이제 부동산 알리사가 있는데 KB가 더 현실을 잘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을 합니다. 왜? 좀 낮게 나오니까 그나마 좀 덜 오른 것처럼 보이려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쉽게 말해서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9월 5주 통계가 나왔는데요.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인데 서울이 0.27% 상승입니다. 주간 상승률입니다. 주간으로 0.27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곱하기 50이 하면 52주. 1년치가 나오니까 50이 하면 많이 올랐죠. 거의 한 15% 정도 상승. 이대로 가면 연간 15% 오를 수 있다라는 지금의 평균이 흐름. 그렇습니다. 서울 평균이 그런데 이게 6.27 대책 발표되기 전이 0.43%였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0.08%까지는 내려왔거든요. 상승률이. 그래서 더 내려가기를 기대했는데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지금 지난주가 0.19, 이번 주는 0.27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수입니다. 그래프가 너무 빨라요. 기울기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가계대출 규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됐고 9월 27일 얼마죠? 6월 27일부터는 수도권 6억 이상 대출 금지도 됐고 헌데 왜 서울 집값은 계속해서 특히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강남? 강남이 신고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강남은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서초구가 0.2%, 0.24%, 강남구가 0.2%,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0.2%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건데. 평균보다는 낮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냐? 송파구가 0.49%고요. 성동구가 0.78%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남이 아닙니다. 마포가 0.69%, 광진구도 0.69%,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불장입니다. 분당은 0.97%입니다. 폭등입니다. 다시 불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남을 제외한 지역들이 왜 올라갈까 생각해 보게 되면 강남은 뭐가 있죠? 토지거래가고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모든 규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주변 한강 벨트 지역들은 아직은 규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97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는 97 대책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대책인데 많은 수요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근본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갑자기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시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난다는데 답을 좀 줘봐. 정부에서 이제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 답이 97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기대를 했죠.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도권에 많은 물량입니다. 135만 호를 착공을 하겠대요. 숫자는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공감을 주지 못합니다. 135만 호? 우리가 10만 원, 100만 원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네. 떡값 100만 원 받았다. 난 30 받았는데 내 친구는 100만 원 받았다. 굉장히 좀 기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1조 10조 그러면
이게 뭐지? 뭐 돈을 뭐 20조를 풀었다는데 이게 완전 남 얘기죠. 남 얘기 같은 느낌인데 135만 호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큰 숫자는 알겠는데 공감이 안 되는 숫자?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 이제 영향을 받은 게 97 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규제 정책이 나옵니다. 플러스 붙여가지고 규제 지역은 LTV 대출 한도를 50에서 40%로 줄이겠다.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 서울시에서 국토부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멘트를 다니까 네. 시장에서 이것 봐라. 40%로 LTV를 줄이면 강남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어차피 6억밖에 안 나오니까. 어차피 거기는 뭐 대출 받아서 사는 시장도 어차피 아니고. 아니니까요. 그러면 마포, 성동 다른 지역을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규제 지역 지정되겠네.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가 지정한다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하겠구나. 야 그러면 우리는 지정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다시 또 불안해집니다. 야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일종의 그 학습 효과가 반복되는 거고 그렇죠. 또 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대. 아니야 추석 후에 나올 거야. 아무튼 빨리 움직여. 그럼 지방에서도 내가 강남은 어차피 토지거래가구역 때문에 전세 끼고 못 사니까 야 마포, 성동 빨리빨리 사야겠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이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사실 공급 대책이 바로 못 나오. 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책은 바로 세울 수 있으나 네, 공감하는 아파트는 대책. 바로 못 지으니까. 이게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입주 물량을 갑자기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착공해도 2029년에 입주를 하니까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죠. 일단은 그 627 대책으로 시계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6억 이상 대출은 금지가 되어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전세 보증 대출 또 네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실거주자, 실수요자마저도 뭔가 좀 이 옥죄는 규제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을 하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닐까요?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실거주자들도 좀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627 대책 발표되고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상승률도 아까 제가 앞서서 서울 평균이 0.43에서 0.08로 줄어들었고 거래량도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000건이 넘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7월 거래량은 뭐 4,000건 초반대 정도 나왔습니다. 8월 거래량 또 4,000건 뭐 초중반대 정도 나왔고요. 9월 거래량은 또 다시 늘어납니다. 그런데 7, 8월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률이 줄어드니까 627 대책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놓친 점이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거래를 하는 10명 중에 7명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았어요. 나머지 3명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득 시장이 아니라 자산 시장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부모님한테 상속 증여를 받으신 분들, 내 집을 파신 분들이 살 수 있는 시장이니까 여전히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기준점은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슬금슬금. 그러니까 그분들의 거래가 일종의 기준점 효과가 되면서 전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걸로 찍히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데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올해 뭐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잠실 엘스 리센츠 아파트가 작년에 25억, 26억 하던 게 전용 84가요. 이게 35억 간다는 게 1년 만에 10억이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올라갔냐면 기준점이 이게 범인이 2명입니다. 두 아파트입니다. 압구정하고 반포의 원벨리라는 아파트가 기준점을 올려두죠. 원벨리가 한강 뷰가 나오는 게 뭐 70억 넘었다라고 하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분명히 한 3년 전에 거기가 30억 할 때 우리가 한 20몇 억 했었는데 거기가 70억 갔는데 우리가 20몇 억이 말이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멀리서 보면 완전히 남의 일 같고 거의 뭐 지구 반대편 얘기처럼 느껴지긴 다른 하는데 세상 얘기 같죠. 그 옆 동네에서 조금씩 가격이 전이가 되고 또 옆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도미노 효과처럼 도미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당까지 왔거든요. 분당이 지금 0.97%니까 분당도 주간 상승률이요? 주간 상승률 분당이 전국 1위입니다. 그러면 분당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요.
분당 집값이 올라가네. 용인 수지, 광교 집값들도 또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집 보러 갔는데 매도인이 집을 내놨다가 계좌번호를 안 알려준대요. 지금 계좌번호 안 줍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 지금 또 627 그리고 97 대책 이후에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를 받을 수가 없고요. 계좌를 받아서 돈을 입금하신 분들도 불안합니다. 왜? 집주인들이 배액 상환을 합니다. 이게 집값 올라갈 때 난 계약 안 할래요. 돌려줄게. 계약금 2배 주고 한 팔을 내. 한 배 더 줄게.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분당에서 판교입니다. 판교에서 거래됐던 사례인데 가계약금을 2,5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집값이 3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돌려주면 되잖아요. 2,500 받은 거에 2,500 더해서 이분이 6천만 원 돌려준 걸 인증샷을 올렸거든요. 미안해서 1,000만 원 더 줬어.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사실 주식 가격이 뭐 가격 제한폭만큼 뭐 하루에 오를 수는 있으나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1, 2억 하는 것도 아닌 이 집값이 그러니까요. 이거 뭔가 좀 비이성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건데 이거 정부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통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학습 효과와 풍선 효과를 더 불러오고 있고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고 답답하죠. 너무 어렵네요. 추가 대책이 나와야죠. 이제 또. 추가 네. 대책이라면 수요 억제 아니면 공급 확대일 텐데 공급 확대는 뭐 했죠.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 가구 만든다고 했는데 시장은 지금 뭐 그거 되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공급을 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수요 억제로 이제 다시 유턴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들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추석 연휴 지나면 규제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LTV 규제를 더 강화한다라든지 40%까지 네네. 추가로 규제 지역을 더 확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뭐 거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미 다 그걸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6억이잖아요. 네. 수도권의 담보대출 상한 기준이 6억인데 이걸 4억으로 내리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세대출 DSR 적용하겠다. 규제 지역 지정하겠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가 있어요. 원래는. 네.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당분간 지정 안 할 거야라고 지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구역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네. 대출 규제를 6억에서 4억으로 내리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네. 지금까지 서울 수도권 6억까지만 대출을 제한을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이게 또 안 통했단 말이죠. 잘 안 통했죠. 그냥 거래량을 줄이는 데만 효과가 있었죠. 그러면 4억으로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또 거래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구매 능력에 제한을 받기는 그렇죠. 그럼 하는데. 거래량은 더 줄겠죠. 근데 정부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거래량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상승을 막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시장이란 거래는 활발하되 가격의 변동은 심하지 않은 시장인데 그게 지금은 이상적이죠. 거래가 거의 없고 가격의 변동만 심한 시장.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네. 뭐 사실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 과거에도. 윤석열 정부의 이게 누적된 신뢰가 뭐 사실 굉장히 부동산 정책 예전에도 못 잡았는데 라는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진 상태에서 공급이 안 나온다라는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네. 원래는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그래 지금 안 나와도 2030년 2029년에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집값 안정되니까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하면 돼. 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불안하니까 이게 반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서 6억에서 4억으로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15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막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있지 않았었던가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5억 이상 되는 집은 아예 대출 못 받게. 주택담보대출 제로, 그러면 전면 금지. 과거로 시기를 돌려서 네. 당시 15억 이상 하는 주택에 대출은 영원 네. 못 받아라고 하면 집값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5억과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와? 거기에 맞는 또 전략을 찾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과거에 15억 이상 주택에 대출 금지했을 때나 네. 대출 금액을 절대적으로 줄였을 때나 네. 결과적으로 집값은 못 잡았고 풍선 효과가 생겼다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아니야, 대출을 이렇게 규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야, 학습 효과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불안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서 이거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공급 물량도 부족하다면 풍선 효과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마포 성동을 못 사게 되면 서대문이나 동대문이나 또 다른 성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낙관적으로 효과가 있어라고 하기에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은 절대 바람직하게 정직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저희 학습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이렇게 규제 한 번 해서 다음에 안 되면 또 3억으로 내릴 건가요? 2억. 2억? 2억으로 내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6.27 대책이 좀 효과적이었잖아요. 아니, 효과라기보다는 약간 신선한 충격을 줬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6억 규제를 금액 규제를 딱 적극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충격을 줬는데 네. 이제 그 충격은 한 번이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6억에서 4억은 저는 심리적으로도 큰 효과를 주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아예 대출이 필요 없는 몇 사람의 거래만으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점 효과가 생겨버리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한두 건의 거래 그 기준 가격만 보고 또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가니 악순환이 끝나질 않네. 답답하죠. 앞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이제 국토부에서도 행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서울시는 앞에서도 토지 추가 지정 계획 없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네. 이걸 그럼 시장이 일종의 혼선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이게 투자 시장에서도 좀 가격적으로도 이게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힘을 이런 합쳐서 예. 지금 서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왜 이렇게 엇박자지? 공급 대책도 엇박자잖아요. 정부는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 135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LH가 직접 시행도 하고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도 공급 대책을 또 별도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합동으로 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또 별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별도 내용이 결이 약간 달라요.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고 예. 서울시가 지원해 줄 거야. 네. 그래서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거야, 서울에. 정부와 결이 또 살짝 달라요. 한강벨트 집이 부족하지 수요 억제로 안 돼. 우리 한강벨트에 2031년까지 19만 2천 호 공급을 할 거야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좋게 보면 정부는 공공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시는 민간 중심으로 확대가 되도록 하니까 공공과 민간 다 증가하겠네라고 보는 것과 네. 또 반대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네라고 안 좋게 보는 것과 그럼 지금 시장의 시선은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쪽으로 가 있다고 소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먼저 말씀하신 긍정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열심히 해. 민간이고 공공이고 뭐가 상관이 있어. 공급이 많이 되면 좋은 거지. 네. 하지만 이게 둘 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28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무슨 수를 써도 안 나온다는 게 지금 맹점이거든요. 당장 이제 삽을 떠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니까 저는 기다리면 충분히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착공인은 분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목표 수량을 달성하지는 못해도 정부가 말한 공공주도가 3기 신도시 물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는 거의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2030년까지 37만 2천 호가 안 나오더라도 10만 호 빼고 한 25만 호 정도만 착공을 해도 25만 호의 공급 물량이 나오니까 자금력이 부족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 좋은 물량들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면 나올 수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똘똘한 한 채 양극화 현상이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이 나오는 물량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똘똘한 한채 얘기 듣기 시작한 게 지금 몇 년이나 됐을까요? 되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주택자 규제가 만든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공급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이 많이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거고 서울 시내에는 그런 공급이 또 많이 늘지 못할 거라는 학습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또 서울 시내 우리 정비 사업들 열심히 도와줘서 빨리 하겠다라니까 아마 2030년 이후에는 또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이어지는 한. 똘똘한 한 채를 해결하려면은요 단순히 뭐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를 하면 조금 도움은 될 거고요. 저는 가장 문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네. 물론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은 수요 과잉이거든요. 공급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과잉. 수요가 과잉이죠. 왜?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교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향이 지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오늘 방송 끝나고 저녁에 버스 타고 내려갈 건데 네. 원래대로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지방에서 일자리 구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서울에 오니까 서울이 수요가 과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 다녀왔거든요. 네네. 청주 모 방송국에 토론을 갔었는데 청주는 미분양이 없더라고요. 제로. 네? 미분양이 없어요. 그래요? 네.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지라고 네. 보니까 첫 번째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좋은 일자리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분양가 관리를 잘합니다. 고분양가를 허용하지 않아요. 적정한 분양가를 유지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미분양이 생기지 않고 충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양질의 일자리와 적절한 주택 관리, 공급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좀 반면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생길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 베트남으로 다 가버리고 대기업 본사들은 지금 서울에만 집중되니까 저 마음 같아서는 우리 프로야구는 각 지역에 예. 연고지. 그래서 기아 자동차는 광주로 좀 보내고 삼성은 대구로 보내고 본사를. 롯데는 저 부산으로 보내고 한화는 저 대전으로 보내고 하면 서울 주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 프로야구 개인적인 연고지에 생각인데 맞춰서. 이거는 또 실현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네. 그러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있어요. 예. 자, 입주 물량 안 나오죠? 예. 그러면 공급 중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매물. 그렇죠.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것도 공급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집주인이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급을 막 던졌잖아요. 네네네. 물론 다시 그런 일이 뭐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만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지금 정부가 약간 발을 빼고 있는데 세금 규제 있잖아요. 중과. 보유세를 좀 올리고 지금 김윤덕 장관님도 그 말씀을 이야기 하셨어요. 잠깐 했죠. 내 개인 의견인데 보유세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올렸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개인 의견인데 공식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지금 당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유세를 살짝 올리고요. 거래세인 양도세를 좀 내려주게 되면 매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유세를 올리면 공시가격 12억 1주택자는 넘어가게 되면 대상이 되거든요. 네네. 1주택 다주택자들은 9억 넘어가면 대상이 돼요.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종부세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리게 되면 솔직히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국가를 사랑하는데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게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면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세금 내기 싫잖아요. 네.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굳이 이걸 올려서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걸 트라이 하기에는 정부나 국회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보유세만 올리면 안 돼요. 어렵네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다 올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요. 집주인들이 안 팔아요.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나는 닫아버려서. 세금 이렇게 내고는 안 팔래. 그냥 자식한테 증여할래. 그렇죠. 그러면 양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양도세를 내리면 또 누가 반발을 하냐면 무주택자들이 반발합니다. 부자 감세. 쟤들은 불로소득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몇 억씩 벌었는데 국가가 양도세도 깎아준다고? 이건 도대체 뭐야? 또 표가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정책이 되니까 정부는 지금 대출 규제로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계속 벼랑 끝으로 지금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표심에 따른 유불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써야 할 정책도 못 쓰게 되는 약수가 아무래도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보유세도 최근에 김윤덕 장관이 개인 의견을 개인 의견. 전제로 네네.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과정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뭐 그건 정치인의 원론적인 말은 얘기죠. 네, 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보유세를 올리면 과연 그러면 집값은 잡힐 것인가? 전제 조건이 양도세를 내려야만 잡힙니다. 전제 조건은 양도세를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패키지죠, 패키지. 한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게, 한쪽으로는 나갈 수 있게 문을 좀 열어줘야 한다. 문 또 열어주고 보유세 올리면 부담스럽죠. 팔아야 되겠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 팔고 그냥 외곽에 신도시 갈래 하시는 수요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가능하게 그럼 길을 좀 그분들이 열어주자. 갈 수 있게 양도세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 기회에 2026년까지 팔면 양도세 내려준대. 빨리 팔아야겠다.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패키지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를 낮춰주면은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양도세를 낮춰줘야 매물이 증가를 하고 이게 무주택자들에게 더 높아지지 않는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텐데. 역설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심리적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심리적으로는 또 기분 나쁘죠. 없다. 아니 부자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저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써야 할 정책을 제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또 이제 대출 한도 줄이고 또 이렇게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처럼 가버리는 거죠. 규제 대책 일변도로. 결국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책 20몇 번 나오는 악순환의 연속이죠. 대책 발표되면 한두 달 조용하다가 또 올라가고 또 대책 나오고 이런 수렁으로 지금 빠질 길목에 지금 있으니까.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책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한 게 네. 억지 규제 하지 말자라는 건데, 일단은 그 규제로 발을 들이기는 시작을 했고 어디까지 갈 그러니까요. 것인가를 봐야 하는 건데. 지금 늪에 빠진 거죠. 한쪽 발은 빠진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좀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3287님이 보유세 많이 올려서 그 돈으로 공공 공급을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합니다만 네. 이 실현 가능성이 공공주택을 지금 정부가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저는 그것도 아쉬워요.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많이 걷었는데 예. 도대체 그 돈을 공공주택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디 갔을까가 제일 안타깝고요.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그때 많이 지었어도 지금 입주 물량이 나왔을 텐데 그게 또 안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이렇다고 쳐도 저는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봐도 서울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실수하지 이게 않도록. 저도 부동산 관련된 대담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 네. 10년 전의 질문이나 똑같죠? 2025년 질문이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니까. 저는 반복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민간이고 공공이고 꾸준히 공급을 하고 수요는 분산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8586님이 수도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세종시로 국회 본원 이전이나 대통령실 이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있는데. 서울 집값도 올라가고 세종시 집값만 올라갔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이제 대기업 본사들 프로야구처럼 일자리, 가는 게 좋은 일자리.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 너무 우리나라만 심각하니까. 대기업 본사가 이게 수도에 몰려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대기업 본사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에 모든 본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법인세를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법인세 나오긴 내려주고 합니다만 땅도 저는 싸게 50년 공급하고. 공짜로 공급해 줄게라고 하는데 지자체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에도 갔다 왔는데 대전 택시 기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 기업이 네.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네. 땅값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천안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땅값을 누가 부른 걸까요? 대전시가 공공택지? 불렀겠죠. 공공택지? 네. 그래서 저는 지자체들도 노력을 좀 기업 유치에 그럼요. 목숨을 좀 걸어야 되지 않나. 아이고, 이거는 이제 백년지 대계로 네네. 그 그림을 그려가야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 가격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매매 가격 오르는 게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냥 뭐 남님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안 사도 되니까. 근데 이게 전세, 월세 수요자들에게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나요? 영향 지금 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집값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매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슬금슬금 전세 난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요?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내년부터 문제가 되는데 일단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세 매물이 입주 물량의 매물은 안 나오고요. 두 번째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실거주 요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6개월. 대출을 받아도 실거주. 예. 토지 거래가도 실거주. 그러면 좋은 집을 역세권 지역에 학군 좋은 데 샀는데 실거주해야 돼요. 사실은 전세 줄 수도 있는데 세입자 매물이 안 나오고요. 이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2+2 기존에는 2년 살고 막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요즘은 4년은 기본이고요. 4년에서 6년 8년 계속 같은 집에 삽니다. 왜? 나와도 뵐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한다라는 네네. 건데 그러면 그 집을 속된 말로 전세 끼고 살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면 기존에 이 사람이 살던 집은 또 다른 전세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나올 수는 근데 있죠. 총량은 똑같은데 다주택자가 되어버리니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집은 매물로 내놓은 팔든지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커지는 거고 양극화도 커지게 되고 상급지로 우리가 갈아타니까 상급지 지역에 또 매물은 안 나오니까 상급지 지역의 전세 시장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악순환의 연속인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역설적으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5년 동안 올해가 제일 많아요. 올해가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은 화양연화입니다. 그럼에도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도 매물이 없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이제 반토막 나면 집은 안 사도 되지만 세입자도 전세든 월세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월세는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는 매물 찾기도 어려우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세가 진짜 귀해지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하나의 타이틀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월세라는 건 또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앞에서도 전세 대출까지도 이제 LTV에 더 넣어서 대출 규제를 전세 강화하게 대출 받기가 되면 힘들죠. 그럼 또 전세는 줄고 그러면 또 월세로 가고 월세로 가면 또 매달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은 없고 좀 이제 길게 보면 김명하님이 우리 아들은 평생 집 못 살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님은 1주택 마련하셨어도 네네. 심지어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조차도 자식 문제는 내 해결이 안 자식은 되죠. 서울에서 집 못 사겠네 이러니까 또 요즘에 증여가 는다 하더라고요. 증여도 늘고 또 부모님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마포 성동에도 집을 사주든지 아니면 신도시에 집을 사든지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청년들은 또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지금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부 대책이 맹탕이 아니거든요. 상기 신도시 물량들이 나와요.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토지 보상 또 마무리가 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분양 물량들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강남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강남을 제외하고 공공택지들 뭐 3기 신도시 하남, 남양주, 고양, 창릉, 부천대장, 인천 계양 이런 지역들의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도 비싸지 않아요. 전용 84가 한 8억대 정도 3기 나올 신도시는. 거거든요.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코스피 증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 보시는 입장에서 과연 주식 투자 자금으로 부동산 자금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예? 제 주변을 보게 되면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집을 또 사더라고요. 돈이 생기니까 주식으로 20억을 벌었어요. 30억을 벌었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잠시 묻어두더라도 조정장에 들어오면 집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코스피가 3,500을 넘어섰어도 개인 투자들은 순매도를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차익 실현하고 집 하나는 사야 되니까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유효한 전략이고 제가 얼마 전에 택시 탔는데도 그분이 이제 코인으로 돈 벌어서 또 집을 샀더라고요. 이 똑같은 질문을 또 10년 후에도 또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좀 지금 답답한 노래 가면은 측면도 10년 있습니다.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1부까지